먼저 이제 우리나라 건물의 탄소 배출량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총 탄소 배출량은 7억 2,760만 톤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발전 분야인 전환 분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비를 하는 분야는 조금 가려져 있는데, 3대 소비 분야가 있습니다. 산업하고 수송,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인데, 건물은 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1억 7,900만 톤을 차지하고 있어서 25% 정도가 건물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그 안에 근데 회색 부분이 있어서 1억 2,700만 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간접 배출량이라고 하는 것이고, 5,210만 톤은 직접 배출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의 탄소 배출을 이제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배출, 간접 배출은 개념이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직접 배출량은 우리가 이제 도시가스를 써가지고 난방도 하고 치사를 하게 되면 건물이 직접 이제 탄소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배출량이라 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5,200만 톤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간접 배출은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 같은 걸 쓰면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기 자체는 탄소 배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에서는 이제 배출을 안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석탄 발전이나 화석 연료를 태우면은 전기를 만들 때 배출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간접 배출이라고 해서 우리가 건물에서 전기를 쓸 때 간접 배출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간접 배출량을 우리 건물 분야에서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그거는 발전 분야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물 분야에 있는 특화를 한다 보면 우리는 이제 직접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간접 배출량은 이제 이른바 발전을 다루는 전환 분야에서 따로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물에서 직접 배출량을 주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에너지 사용은 현재는 전기가 많이 선호를 합니다. 건물에서도. 그래서 43.9%가 전력이고, 도시가스 등이 화석연료가 46.7%로 반반 정도 이렇게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 있고, 연탄은 드라마틱하게 864만에서 거의 95% 정도가 이제 줄어들어서 43만 TOE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원유로 환산한 43만 TOE가 남아 있고, 도시가스는 78만에서 한 20배가 늘어가지고 1,471만 TOE까지 늘어나고 있어서, 도시가스, 여긴 표시 안 되어 있지만 도시가스와 저기 동그란 표에 보면은 열이라고 되어 있는 저 지역 난방, 저쪽이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커지고, 두 개가 이제 현재 직접 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나 전력 분야가 계속 커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건물은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에너지를 덜 소비하면은 직접 배출도 줄이고 이제 간접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제일 중요하고요. 국가의 투자가 집중돼야 될 부분도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성능을 향상시키면 에너지를 덜 쓰고 난방, 냉방 등이 효율화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좋아진다. 그래서 신축은 지을 때 에너지를 적게 쓰는, 제로에 가깝게 쓰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가고, 이미 기존에 구축된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해서 효율을 높이는, 이것이 이제 두 개를 핵심 축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기준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지만 설명드리면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1++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연 제곱미터당 60에서 90kWh 정도 돼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100제곱미터의 아파트라고 하면은 약 6,000kWh를 1년에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한 달로 나눠보면은 약 대략 한 450kWh 정도 쓰면 됩니다. 저는 우리 아파트 해봤는데 전기 고지서 보고 우리 아파트도 1++ 아니냐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기 부분만 보면 450kWh 정도 돼가지고, 그런데 난방이라든지 치사 부분이 또 계산을 또 킬로와트아워로 바꾸면은 저희 아파트 세종시에 제 사는데 세종시 아파트도 저것보다 훨씬 많이 전기를 써서 1++도 훨씬 안 되고 1등급 정도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아파트를 지을 때 에너지 효율을 좀 더 올려야 1++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자립은 건물에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는 것이 20% 이상 되면은 이제 5등급으로 쳐주고, 그 다음에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가서 1등급은 이제 100%까지 에너지를 자립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GEB라고 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1++, 1++라고 하는데 1++ 이상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률은 5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로드맵은 아직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우리 주위에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어디 갔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공공 건축물이 1,000제곱미터 이상 의무화가 된 것이 2020년에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5등급이죠. 에너지 자립률 5등급만 20%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공공건축물은 이제 많이 제로 에너지도 아니냐면 20년에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이 지어졌는데 그것도 2019년도에 건축 허가를 맡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건축물이 아직 공공건축물도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잘 안 나오고 있던데 곧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국토부에서 로드맵을 NDC 발표 후에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23년에 있는 저 부분인데 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죠. 아파트에 대해서 공공 분야는 이제 23년부터 이제 제로 에너지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3기 신도시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LH나 SH가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23년에부터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고 제로 에너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아마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제로 에너지라고 하는 아파트가 보여지게 되는 효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노후된 건축물에 지금은 대표적인 것이 고성능 창호입니다. 그죠? 창호를 2중창이나 3중창호로 바꿔주는 고성능 창호가 있고, 그 다음에 고단열과 고기밀 부분을 또 같이 사업 범위에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지만 아파트의 노후 배관을 교체를 하고 거기에 지역 난방을 끌어와서 노후된 아파트의 연료율을 높이는 사업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규 교수님이 이제 그 관여를 많이 하셨던 철산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잘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게 이제 철산 어린이집 사례입니다만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1 트리플 플러스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간 건물은 그러나 실적이 제비해 보시지만은 6만 4천 건에서 많아 보이지만은 아까 보셨다시피 270만 동이 넘는 노후된 주택에 비해서는 누적 건수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정부에서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넣어보면은 현재는 이제 아파트 위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대해서도 참여를 확대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창호를 많이 바꾸는데 창호 바꾸면은 약 1톤 정도가 줄어드는데 노후 배관, 설비 개선, 지역 난방 전환 종합적으로 하면 3톤 이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 대상도 이렇게 많이 확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재원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기후 대응 기금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총 규모 2조 5천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 재원을 건물에서는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저희 뭐 아직 아이디어입니다만은 주택도시기금 같은 거를 건물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 그다음에 지자체도 시비가 많이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분야가 있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만 호 저탄소 주택 보급 사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 80만 호가 민간 그린 리모델링을 BRP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하고 협업을 국가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협업을 하는 방안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지난번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청년분들도 계시고 지자체 분들도 계시고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의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이 계셔가지고 참고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고요. 뭐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은 네 번째에 있습니다만은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의 대상 범위를 좀 확대해 달라는 그런 좋은 얘기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좋은데 상업시설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정책 제안 부분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 오시가스 배출 총량제를 좀 도입하자라는 이런 얘기도 계셨고, 또 지열 히트 펌프 같은 새로운 개념의 난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분야, 이런 분야들 정책 제안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계속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가져온 자료는요, 사실은 국가 정부에서 해야 될 일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탄소 중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 중에 건물 분야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오히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지만 태풍과 홍수로 인해서 우리한테 걱정이 되는 거는 기반시설 마비와 저지대 도시 침수라고 하는 것이 공통으로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기반 시설에 대한 대비와 그다음에 저지대 도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 빈도수가 높아지고 오히려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는 가난한 사람, 가난한 국가한테 더 가혹하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폭염과 이제 혹한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기후 변화 취약지구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기후 변화 취약지구에서 국민이 어떻게 안정되게 살 수 있는지, 어떠한 주거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될 시점이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것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그러니까 기후변화 완화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면 그 안에 공통 분모로 들어있는, 교집합 안에 들어있는 게 보시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변화 적응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폭염과 혹한에서도 견딜 수 있고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으로 건물을 바라보는 입장도 있어야 되지만, 기후변화 완화, 온실가스 감축을 시켜야 되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건물도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이 건물의 위치가 기후변화 적응에만 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교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이라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의 수단도 되지만, 두 번째, 건물이 곧 기후위기의 피신처고 안식처가 될 수 있고 기후변화 적응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기후변화 적응 쪽은 복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온실가스 감축 쪽은 실제로 에너지 전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간접 배출량이 늘어날지언정 집에서 직접 배출을 하지 말자. 가능하면 내가 직접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집에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 건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은 투자를 해야 감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 좀 색다른 내용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평당 공사비 얼마짜리 설계할 수 있어요? 네, 평당 공사비 얼마예요? 나는 싼 거 하고 싶어요. 평당 400이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는 1년에 제곱미터당 1차 에너지 얼마 정도 쓰는 건물 설계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몇 등급 건물 설계하실 수 있어요? 그 정도, 나는 5등급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한 3등급 정도까지 하고 싶어요. 나는 자급자족 건물에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본인의 소신이 이것에 담겨야 되고, 그 소신에 따른 투자가 같이 가야지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의 책무와 개인의 책무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이 제로 에너지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넷제로 사이트 에너지, 사이트 에너지는 최종 에너지라는 단어를 쓰고요. 넷제로 소스 에너지라고 해서 1차 에너지라는 단어를 쓰고, 넷제로 이미션이라고 해서 넷제로 이산화탄소, 넷제로 에너지 코스트, 에너지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국가는 1차 에너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겠다는 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여주세요. 1차 에너지 가능하면 도시가스 쓰지 말고 가능하면 전기를 좀 써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간접 배출량을 느리더라도 우리가 전환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전기를 좀 많이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넷제로 1차 에너지와 넷제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겠다는 책무가 있는 반면에 국민들은요.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 주택을 20평이라도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기요금 적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스요금 적게 나왔어요. 이번 달에. 두 번째는 여기 용량, 사용량이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에어컨을 많이 안 틀었는데 시원한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는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갖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내가 쓰는 최종 에너지가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덩달아 비용도 좀 적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떤 건물 설계해야 되나, 어떤 건물에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로에너지 건물은 우리나라는 어떤 종류를 제로에너지 건물이라고 하냐면요. 노원 이지하우스 같은 경우도 자립률 거의 100%를 예상하고 있는데 4년 평균 실측값으로 93% 자립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로에너지라고 할 때 우리가 5대 에너지만 제로에너지로 만들고 있어요.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그러니까 콘센트, 취사, 공용전기까지 제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니얼리 제로입니다. 아직 제로까지 가지 않았어. 제로에 근접하고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이 보면 아까 잠깐 이 리모델링 개념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부동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던 과거 인면이나 내부 인테리어만 하던 그런 리모델링 개념에서 벗어나서 에너지 성능까지 향상시키는 그린 리모델링을 하자라는 게 이제 최근의 기조잖아요. 근데 그린 리모델링을 해서 에너지 효율 등급 몇 등급까지, 제로 에너지 자립률 몇 등급까지 라고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창만 바꿔도 그린 리모델링, 벽의 단열만 해도 그린 리모델링, 신재생 에너지 설치만 해도 그린 리모델링, 이렇게 등급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만들든 탄소 중립 건물을 만들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건축물 외피입니다. 이게 IEA의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축물 외피라는 건데요. 우리의 몸의 내장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가 있고,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옷을 입고, 또 나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외피, 건축물이 제3의 외피라, 그러니까 건축물의 외피가 제3의 피부라는 말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 건축물의 외피는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차단시켜주는 이런 벽면이 과연 어느 정도로 효율이 개선되어야지 되느냐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건축물 외피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2017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에너지는 건축물 외피를 따른다. 이제 외피 하나 제대로 만들면 웬만한 고효율 설비, 웬만한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건축물 외피를 패시브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건축물 외피를 설계하는 것은 건축가들의 역량입니다. 그리고 자재가 얼마나 좋은 자재를 쓰느냐의 역량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자재와 이 외피 성능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4가지에 대한 목표를 갖는데요. 이 벽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어떻게 침기 현상이 없도록 하느냐, 다시 말하면 틈새 바람이 없도록 설계하느냐, 어떻게 하면 환기 열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러니까 환기를 할 때 다시 열을 회수하는 그런 장치까지도 건물에 설계하느냐, 그리고 태양 에너지 조절 장치라고 해서 이 블라인드 설치라던가 차양 설치를 하는 것도 바로 건축가의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외피를 에너지 성능으로 향상시키려면, 다시 말하면 건축가의 에너지를 줄이겠다는 소신과 그에 따른 설계 역량과
그에 준하는 건축계 자재들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1번으로 해줘야 되는 내용이고, 그게 된다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설비, 고효율 설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절약 기술과 고효율 설비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를 같이 만들어 놓으면 우리의 삶의 질도 굉장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도 되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도 되는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네에는 너무나 많은 20년, 30년 된 공공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 먼저 당장 돈 투자해서 그린 리모델링 안 한다면 건축물 에너지 진단이라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고 거기서 가장 먼저 그린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건축물을 선정하는 작업. 그래서 그것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LH 그린 리모델링 센터가 국가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지자체 내에서도 그린 리모델링 센터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설립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하는데 도시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이미 어느 정도 등급으로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넣어주고,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면 줘야 된다는 거고요. 모든 지자체마다 공업 지역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업 지역 기본 계획에서 이 공업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 기본 계획을 추가하는 것도 초기에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각 지역에 맞게 그 지역에 맞는 전문가를 투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봐도 뭔 말인지 모르는, 실행 계획이 없는 그런 보고서 아니고요. 진짜 실행할 수 있는 보고서가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좋겠고,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돈이 필요하다. 당연히 중앙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